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어제 3차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도 계엄과 탄핵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가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이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우리 당이 나서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저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손을 잡을 겁니다. 물론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선명성 경쟁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당원들이 보고 싶어했던 비전 경쟁, 그러니까 이 당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서 당을 어떻게 수권 정당으로 이끌겠다라는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예요.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당대표 선거 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당대표의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도 유사한 그 성격의 선거를 치르곤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그나마 이제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예컨대 이 당에는 이게 당 인사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당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당이 가졌던 그간의 부정적인 요소도 사과하고 이걸 고쳐나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난 이건 빼고 긍정적인 요소만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요소의 경우도 이건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그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면들이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당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과 싸우려면 예. 또는 견제하려면 사실은 국민의 힘이 필요해요. 국민의 힘, 당의 힘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지지자들의 그 표심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민심 없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고 민주당의 사실은 위헌적 법률 통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현실을 아마 직시하는 이런 당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탄, 반탄 구도가 굳어진 채로 이어졌던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그러니까 찬탄 후보들의 단일화가 꼽혔었는데 그게 최종 무산이 됐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리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전당대회일 수 있었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반탄 찬탄으로 이렇게 구도가 정확하게 이제 반반으로 갈린 상태에서 반탄파가 당대표에 된다면 당이 변할 가능성은 사실상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당의 구도 자체가 반탄파가 지금 어쨌든 세력 구도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초기부터 찬탄파 두 분, 안철수, 조경태 두 분의 적극적인 단일화 노력이 좀 필요했지 않았는가.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측면들 때문에 앞으로 결선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결선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반탄파뿐만 아니라 찬탄파를 대표하는 한 분이 결선에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반탄파 2인의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앞으로 국민의힘에 나타날 영향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 좀 아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결선을 치르게 된다면 찬탄파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가능성은 줄었죠. 예.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의견 유보층이 꽤 됩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수치보다는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찬탄 하나 반탄 하나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하다. 역대 그래 왔고
또 의견 유보층의 경우에는 아직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예.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찬탄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구도를 나눌 때 찬탄 반탄 이렇게 언급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이번 당대표 선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찬탄 반탄 뭐 계엄 이런 뭐 전환길 이런 얘기들이 조금 비중 있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비중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실 당의 어떤 부채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대표 선거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전환길 씨를 놓고 어제 후보들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환길 씨입니다.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길 씨를 공천 주겠다. 이거는 세상이 놀랄 그런 일 아닙니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길 씨 중에 누구를 공천 주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가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굉장히 주저없이 전환길 씨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왜 전환길 대회다라고 평가받는지 여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전환길 씨가 외치고 있는 윤 어게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환길 씨는 그 국민의힘에 아주 뿌리 깊게 착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서 발휘하게 될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 어게인 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극우화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전환길 씨의 역할을 당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공천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나온다면 결국은 전환길 씨의 영향력만 키워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다라는 평가를 비판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환길 씨를 주관식으로 꼭 공천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질문이 나와서 대답한 사회자가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둘이 그 공천 신청을 했다. 누가 공천되는 게 적합하다고 보느냐. 그건 각자 후보자들의 생각인 것이고 그런 상황은 전 없을 거라고 보고 뭐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사전 탈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답변만 갖고 당신은 그럼 전환길을 옹호하는 거야? 전환길의 발언까지 옹호하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 있는 당이네. 이렇게 논리적 비약하는 것은 저는 해석의 오류라고 봐요. 민주당은 그럼 수박 옹호당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물론 가정적인 질문이긴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만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전환길 씨를 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또 한동훈 대표와 여러 가지 또 같은 일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전환길을 선택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 전략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뭐 그러다 잘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있냐 또는 누가 더 당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한 명의 이런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당 전체를 갖다가 대입시키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지금 후보자 한 명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전환길 씨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윤리위원회에서 전환길 씨에게 솜방망이 징계인 경고 처분했습니다.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 비대위원장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윤리위에다가 이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중징계를 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서 전환길 씨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선이 보여지고 있다. 이게 후보자 한 명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생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전환길 씨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키워내고 그 김문수 후보 옆에서 앉아가지고 전환길 씨가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이것들이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전환기 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거예요. 해명을 좀 하고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중징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심의 생각은 이참에 전환길 씨하고 좀 절연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 인사가 5명이에요. 그러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인데 다수의 구성원이 외부인인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의 평가다.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은 그랬던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환길 씨가 마치 여당의 김어준처럼 행세한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김어준만큼 하겠습니까? 김어준 씨는 가가지고 또 의원들이 다 듣고 뭐 입법 활동의 참고 자료도 획득하고 어떻게 보면 말을 듣고 와서 시행하는 듯한 이런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곤 하잖아요. 그거하고 전환기 씨하고 자꾸만 대등하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환기 씨에 대한 징계는 어찌 보면 징계 사유가 그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지도부의 이 요구하고 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그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탄핵과 전환길 씨 논란으로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지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 컨텐츠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해서 이 K-팝을 소재로 한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OST가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오르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좀 처음 듣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약간 올드함 이런 부분들을 좀 예. 강조하려고 오히려 이제 이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K-팝이라는 또 이제 K-컬처라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적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전혀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연 시대에 맞는 리더상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잘 하신 질문 같아요. 지금 우리의 어떤 K-팝 또는 뭐 그 한국의 이 K 문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화는 문화로 그렇게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좀 좋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캐데헌을 알아야만 당대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약점일 것이다라고 판단한 예. 부분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고 저런 부분은 문화의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은 정치인들이 캐치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아니면 당정 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표결이 다가오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노조만 국민이냐? 노조법 개정 중단하라!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의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있어서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던가 경제 6단체가 국회에 모여서 노란봉투법 안 된다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리는 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노란봉투법이 이제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부나 또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된 계획대로 가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반대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게 된다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우려부터 하고 그 우려 때문에 어떤 이 제도의 선진화를 그 시도도 안 해본다라는 건 이제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것처럼 어떤 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 있어서 대화를 촉진시키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에 두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이 이제 2조 3조 개정안인데 지금 이제 그 재계에서도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너무나 넓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1년 내내 그 교섭을 하다가 보면 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이제 그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이 정확하게 미치는 그 범위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를 지켜보시면 그동안 재계의 우려나 또는 그 정치권의 또 우려가 너무 과도한 우려였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계에 우려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경제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목소리예요. 이런 우려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저게 손해배상은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뭐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사업자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업자잖아요. 그다음에 뭐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대리자 이런 사람이 사업자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사업주.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씀 지배하거나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 이거 원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후방 효과라 그러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뭐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업체를 이뤄서 뭔가 수출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의 교섭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하청 기업들의 교섭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그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교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은 모든 이 하청업체, 1000여 개 하청업체가 다 파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괄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괄 교섭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량과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교섭을 합니까? 그 입사도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안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나 마나 뻔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외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이게 경영에 참여할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투자 수익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허구한 날 파업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파업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결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업에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해외 투자 해달라. 이 해외 투자 결정이 국내 투자 축소로 인해서 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파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파업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암참 회장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식의 말을 했나 봅니다. 그 노란봉투법이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완전 부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빈 허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의 우려 때문에 아예 시행 자체를 안 해본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원청과 하청 또 재하청 이 구조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해가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노동조합법 또 이 그 노란봉투법 2조 3조 개항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요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시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예. 있기 때문에 법을 아예 통과를 못 시키게 하고 시행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하자라는 것보다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 사이에 그 다른 추가적인 논의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하자는 거예요. 대변인 말씀처럼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당에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부작용이 나는지에 대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해서 1년 유예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듯 하다가 노동단체들이 반대하니까 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조정의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냥 노동자 단체 말만 듣고 하는 거라서 이 법 원래 이름하고도 안 맞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